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제 또 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를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시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전 시간까지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배웠고 전란 이후, 그런 그 양란 이후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주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왕은 우리 전시회 때 했던 왕이기도 해요. 광해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입니다. 자, 먼저 이제 1592년이라고 하는 전란 이후 1592, 1592라고 하는 그 전란 이후의 모습이니까 광해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광해군. 자, 광해군은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우리 전시했던 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거였죠? 네, 바로 후금과 명, 그 사이에 있어서 중립외교를 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중립 외교를 했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광해군의 어떤 그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대동법.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건데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 세금을 내는 게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세, 공납, 역. 전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쌀 중에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고,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도 특산물 하면 귤이죠, 귤. 당신은 그 귤을 국가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귤이 여러분들 매년 그렇게 똑같이 나무에서 열리지는 않잖아요. 흉년이나 특히 이제 제주도는 바람이 많으니까 바람 많이 불면 귤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산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매년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똑같이 당시 화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쌀이거든요. 쌀. 그냥 귤을 쌀값으로 환산해서 매년 쌀로 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산물을 내는 그런 세금을 쌀로 통일시켰던 그런 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동법은요, 지금 쌀로 내는 거잖아. 토지 얼마당 쌀로 내는 거잖아. 이 특산물 내는 건 집집마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쌀로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토지 기준. 토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얼만큼의 토지가 있으면 거기서 얼마 이렇게 내는 건데, 그럼 난 토지가 없어. 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특산물을 낼 때는 집집마다 다 내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내야 돼. 그런데 이제 쌀로 내니까 내가 토지가 없으니까 쌀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 즉 땅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은 이 대동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옛날에 특산물 된 거 집집마다 할당된 거 그냥 그거 똑같이 내면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토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세금을 내야 되는 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요, 무려 100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제도를 지금 광해군인데 이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근데 이때 대동법은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에서만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 또 우리가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전란 이후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좀 어떤 해결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때 편찬된 게 있어요. 바로
동의보감. 네, 동의보감. 자, 이 동의보감은 잘 아시겠지만 누가? 네, 허준이죠, 허준. 네, 허준에 의해서 이 동의보감이 또 광해군 때 편찬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광해군 때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한 일 많이 했죠. 예, 군자가 들어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연산군처럼 연산군 정말 나빠요. 연산군 나빠요. 근데 광해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어떤 그 중리외교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조선시대는 의리와 명분의 시대거든. 의리. 네, 이 의리 안 지키면 그냥 대동법도 사실은 당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양반이고 그들이 이제 관료일 텐데 신하들일 텐데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자 이러면서 광해군 시대는 결국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해군이 무엇 때문에 쫓겨난다 그랬죠? 누구에 의해서 쫓겨난다 그랬죠? 어떤 반정이라 그랬죠? 네, 인조반정에 의해서 결국 광해군은 쫓겨납니다. 자, 이 광해군은 네, 인조반정에 의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조가 들어선 거예요. 인조 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네, 여러분들 호란을 겪게 된다라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예,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두 번의 호란 속에서 결국은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그 모습을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조의 아들이 왕이 올라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효종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소현세자건 이 효종은 복림대군이에요. 소현세자건 복림대군이건 다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는데 돌아왔는데 소현세가 2달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이 복림대군이 왕이 오른 겁니다. 효종. 자, 이 효종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지금 아버지가 삼전도에서 그 치욕적인 그 항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어떤 복수, 이거는 나라의 치욕이다 라고 하면서 이 효종은 그 청나라를 치자라고 하는 북벌을 준비합니다. 북벌. 네, 북벌. 이 북벌을 또 도왔던 그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당시에 송시열 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유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유학자. 조선 후기에만 조선 전기에 이황과 이이가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송시열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파워와 학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송시열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북벌 청을 치자. 이 북은 여러분 청이에요. 청을 치자.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효종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왕은 누가 있는지 제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왕은 누구냐면요. 숙종을 한번 봐야 돼요. 숙종. 자, 여러분들 숙종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나요? 장희빈. 예. 숙종의 아내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 장희빈.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조선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있었던 왕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정통성이 있었던 왕은 바로 숙종입니다. 네, 숙종을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여자의 남자로만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요. 숙종이 여러분들 14살 때, 즉 중학교 1학년 때 왕이 오르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왕이 올랐는데 정말 숙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서슬퍼렇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나이 든 그 대신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그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숙종 때 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숙종 때 활약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인물이 있냐면 이때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안용복. 자, 안용복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에 2차례 첫 번째 끌려가고 두 번째는 그냥 자발적으로 하던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들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걸 일본에 가서 확인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 신분은요, 뭐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부인 건 사실이에요. 어부.
예, 어부인데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인데 일본 가가지고 울릉도 독도 우리 땅이야 라고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 이거 확인받아 오신 분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인데,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받으려면 일본 관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부 출신으로 가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안 만나주죠. 그래서 조선 관리로 변장을 하고 가셨나 봐요. 네, 그 옷은 또 어디서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관리로 변장. 이게 이제 죄가 됩니다. 관리 사칭죄. 그래서 이렇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그래서 이 대신들도 그래도 공이 있으니까 사형은 좀 그런 것 같다. 유배를 이렇게 보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던 분인데 어쨌건 이 안영복이란 이분이 없었으면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많이 갖고 오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네, 중요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워요.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에다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의 그 국경, 영토 있잖아요. 이거를 또 확정짓게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죠. 간도. 이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은 압록강이 경계고 동쪽은 토문강이 경계다. 이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압록강은 뭐 지금 문제 없잖아요. 그죠? 압록강. 오케이. 근데 문제는 토문강이에요. 동쪽의 토문강이 어디냐? 우리 측 주장은 뭐냐면 토문강은 저 백두산 위쪽으로 강이 하나 원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백두산 위쪽, 두만강, 압록강 위쪽이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국 측에서 뭐냐면 아니다. 토문강은 원래 두만강이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영토가 그게 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붙는 지역. 이게 이제 간도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건 논란이 출발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백두산 정계비. 이게 숙종 때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 있죠. 바로 이때 상평통보. 예, 이때 이 상평통보가 이제 유통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상평통보는 여러분들 유통에 성공을 한 거예요. 유통에 성공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대동법 설명할 때 여러분들 광해군 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당시 어떤 화폐의 어떤 대용이 주로 이제 쌀 또는 옷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화폐가 이제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거죠. 조선 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화폐 쓰고 있잖아요. 그 출발이 바로 숙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떤 그 돈의 역사, 화폐 역사의 출발은 바로 이 숙종 때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왕이에요. 단순히 어떤 장희빈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큰일 나요. 오히려 장희빈이 숙종의 그냥 여자였을 뿐이지 그 당시에 관점으로 본다면 장희빈의 남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요즘 그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장희빈이 사약받아 이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숙종을 떠올리는데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숙종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냈던 그런 왕, 엄청난 왕권을 또 강화시켰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화폐 역사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화폐가 그러면 조선시대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있긴 있었어요. 뭐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고려시대까지. 이 화폐 역사를 볼 때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고려시대를 보면 여러분들 고려 화폐를 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화폐가 있냐면 건원중보라는 게 있어요. 건원중보. 이 건원중보를 주조했을 때는 언제냐면 성종 때. 이 건원중보를 주조했을 때는 언제냐면 이거는 성종 때. 성종 때인데 이 건원중보는 여러분들 최초의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우리 기록상 어떤 최초의 화폐고요. 그리고 철전이에요. 그러니까 철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철로. 동전이 아니라 철전이라는 얘기예요. 동전은 구리동자. 구리로 만든 그 화폐를 동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철전이에요. 철전. 건원중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삼한통보.
삼한 통보. 그 다음이 해동 통보. 이런 그 화폐들도 있었어요. 요거 어느 왕 때냐면 너무 재밌게도 숙종 때예요. 네, 고려도 숙종이 있었어요. 고려 숙종 때, 이제 조선 숙종 때도 상평통보인데, 고려 숙종 때도 삼한통보, 해동통보 있었단 이야기죠. 이름도 똑같죠. 그죠? 삼한이나 해동은 다 고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려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려 화폐는요, 이렇게 찍어는 냈는데 이게 이 유통이 안 돼요. 이 고려 화폐는 여러분들 유통이 안 돼요, 유통이. 예, 유통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이게 물건 팔 수가 없는 거야. 너 이거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화폐를 주면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도 여러분들 1,000원을 주면 1,000원에 해당하는 물건 받는 거잖아. 다들 인정하니까 주는 거잖아. 근데 고려시대는 조선 전기까지도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쌀 줘. 나는 옷감 줘.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인정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예, 그래서 실질적 화폐의 역사는 상평통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한일이 많이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숙종때였습니다.